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매달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150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빚도 없어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성공한 노후라고 생각하시죠? 주변에서도 아이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걱정이 없겠네 라며 부러워들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계청의 자산 분석 자료를 보면 소름 돋는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무려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겉으로는 수억 원대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현금이 없어서 벌벌 떠는 하우스푸어 노인이 될 확률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콘크리트 자산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철저하게 설계해드리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노후가 불행해지는가 라는 주제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많은 분이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부동산은 자산이지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이 가진 집 한 채를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지, 그리고 연금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겨진 물가라는 괴물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의 노후관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자산과 현금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시세로 10억 원이래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는 절대 쪼개서 팔 수가 없어요. 통째로만 팔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쌀 한 가마니를 사야 해요. 주머니엔 10,000원 한 장 없고요. 이때 10억짜리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노후의 집이 바로 이 금덩어리랑 똑같습니다. 집값은 올랐죠. 공시지가가 뛰어서 15억, 20억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동안 그 집은 여러분에게 단 1원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쌈짓돈을 야금야금 뺏어만 가죠. 이걸 전문용어로 자산의 고착화라고 합니다. 몸을 뉘일 곳은 있는데 입에 풀칠할 현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저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에이, 작가님, 그래도 집값이 10억 올랐으면 나중에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첫째, 노후에 집을 파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산 동네, 정든 이웃, 익숙한 병원과 공원, 이걸 다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가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노인 빈곤층의 상당수가 집을 팔아 규모를 줄여 이사가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거부감이 경제적 이성을 압도하는 거죠. 둘째, 세금의 역습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느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받아서 재산세 내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결국 종이 위에 부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인 70대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강남에 20억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세요. 대출도 다 갚았죠. 겉보기엔 성공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분, 점심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손이 떨린대요. 왜냐고요?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 나가죠. 각종 세금 할부로 내면 30만 원 빠지죠.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3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남은 돈 80만 원으로 부부 내외가 식비하고 경조사 챙기고 병원비 쓰려니까 매달 적자인 거예요. 결국 이분은 얼마 전부터 야간 경비 일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극.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세요. 굳이 30평대 아파트에 노부부 단둘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더 저렴한 곳으로 월세를 가거나 아예 집을 팔고 차액으로 상가나 배당주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하세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다 쓰고 간다는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현금을 꽂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현금 보유 비중을 강제로 늘리세요. 지금 당장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 물려받길 원하는데 어쩌냐고 물으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노후에 돈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자식들에겐 더 큰 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자, 그런데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연금, 사실 거기엔 물가라는 놈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0년 뒤 여러분이 받는 200만 원이 지금의 200만 원과 같을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밥은 안 굶겠다 라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흔히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주니까 안전하다고 믿으시잖아요? 맞아요. 숫자는 올려주죠.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배불리 먹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7,000원, 8,000원은 줘야 합니다.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3배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금은 과거의 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에 미친 물가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명확해요. 즉,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뒤에는 지금의 100만 원 가치도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의 역습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몰랐죠?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그 소중한 연금 소득에까지 모조리 점수가 매겨져서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연금 200만 원 받아서 건보료로 30만 원, 40만 원 떼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 남짓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통계청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연 5% 이상입니다. 결국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그래도 나는 공무원 연금이라 괜찮아 혹은 개인 연금 들어놨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은퇴자분은 예상치 못한 복병에 무너졌어요. 바로 생활 수준의 하한선입니다. 현역 시절에 쓰던 돈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직에 계시다 은퇴해서 연금이 300만 원 가까이 나오던 분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신의 직장, 신의 노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 5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연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집 한 채 있는데 좀 도와줘야지라는 무리한 지원으로 이어졌고 결국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대출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연금은 노후의 최저 생계비일 뿐이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해요. 오히려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따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제2의 월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은 그저 여러분의 숨통만 붙여넣는 인공호흡기 역할밖에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블랙홀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이유로
내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퍼부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자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대단하죠.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 다 해놓고 막판에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쏟아붓는 돈 때문이에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은퇴 세대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내 노후 자금을 쓸 의향이 있다고 답했더라고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어디 한두 푼인가요?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예식비에 혼수까지 합치면 억소리가 절로 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내가 집도 한 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며 무리하게 현금을 털어줍니다.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식 손에 쥐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거액을 건네고 나면 여러분의 수중에는 뭐가 남나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그 고마움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손주 양육이라는 덫입니다. 자식들 맞벌이 하니까 안쓰러워서 손주 봐주기 시작하시죠?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은 몸대로 축나고 손주 간식비에 장난감비까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후반 이 선생님 부부 이야기예요. 공무원 퇴직하시고 연금 350만 원의 아파트도 한 채 있으셨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퇴직금 2억을 선뜻 내주셨어요. 딸 결혼할 때는 집 전세금 보태라고 또 1억을 대출받아 주셨고요. 지금 이분들 어떻게 지내시는 줄 아세요? 연금 350만 원 중에서 아들 사업 자금 빌릴 때 받은 대출 이자로 12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니 예전 같은 여유는 꿈도 못 꾸죠. 아들은 사업이 힘들다며 연락도 뜸해졌고 딸은 육아하느라 정신없어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 봅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노후는 이게 전부인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얘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전 재산을 쏟아붓게 되는 메디컬 푸어의 실상.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외면하고 싶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많은 돈을 앗아가는 주범인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실비보험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수술비나 약값이 아닙니다. 바로 간병비예요. 요즘 간병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갑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봤자 간병인 보름 쓰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메디컬 푸어의 실체예요. 병을 고쳐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 파멸로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건강보험이 다 해줄 것 같지만 간병비는 아직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봐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요즘 세상에 어느 자식이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곁을 24시간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1년, 2년 길어지기 시작하면 억 단위 돈이 우습게 깨집니다. 실제로 제 상담 고객 중에 은퇴 후 여유롭게 사시던 70대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2년 동안 간병인을 썼는데 그동안 모아둔 현금 1억 원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셨고 자식들은 병원비 분담 문제로 서로 싸우다 명절에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집도 있었고 연금도 있었지만 간병이라는 변수 하나에 중산층 가정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이었어요. 여러분, 노후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하세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이 있는지, 간병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몸이 아파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의료비라는 명목의 현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자식 결혼 자금도 아니고 생활비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자,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사실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품위 유지비 때문인데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살려다 보니 연금이 바닥나는 현상, 이 중산층 노후 빈곤의 단계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간과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통장을 말려버리는 품위 유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은퇴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 도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30년, 40년 동안 지켜온 내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이 있는데 은퇴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1,000원짜리 김밥만 먹고 살 순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생활 수준의 하한선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 보통 부부 합산 300만 원 내외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정말 숨만 쉬고 살 때 이야기예요. 친구들 만나서 골프도 한번 쳐야 하고 동창회 가서 밥값도 가끔은 내야 하죠. 경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식들 돌잔치, 친구 자녀 결혼식, 장례식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쑥쑥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만나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연금에만 의지하는 노후에는 이 10만 원이 내 일주일치 식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나 이제 돈 없어서 모임 못 나가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모임에 나가고 예전처럼 돈을 쓰다가 결국 중산층 노후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돈이 아예 없을 때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 무리에서 소외될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올 때입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심리적 타격은 결국 무리한 지출로 이어지고 연금은 들어오는 족족 카드가 메꾸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에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역 시절의 인맥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내 경제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고 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품위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고 끝낼 거냐고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힘들다면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60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현금 제조기 전략. 어떻게 하면 잠자는 내 자산을 깨워서 매달 현금이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겁만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60세, 70세가 되어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잠자는 집을 깨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돈은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분이 내 집을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 자식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다 하시는데,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 정해진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 나중에 집값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카드죠. 두 번째 전략은 소액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100만 원은 현역 시절의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돈은 내 자산을 갉아먹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 4시간 큰 부담 없는 일자리를 구해서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절반이 해결됩니다. 요즘 시니어 인턴십이나 지자체 일자리 사업 혹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기술을 활용한 자문 업무 등 찾아보면 길은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이라는 자존심만 내려놓으시면 매달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고 자산을 보존하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다이어트와 재배치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써보세요. 거주용 부동산, 예적금, 주식, 보험. 아마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이걸 강제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방이 남는다면 집 규모를 줄여서 이사 가세요. 이른바 다운사이징입니다. 10억짜리 집에서 6억짜리 집으로 옮기기만 해도 여러분 손에는 현금 4억이 생깁니다. 이 4억을 배당주나 연금 저축에 넣어두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집 한 채만 깔고 앉아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금 흐름의 다변화입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목매지 마세요. 주택연금, 소액 노동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최소 4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돈이 흘러나오게 설계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노후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노후가 힘든 것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돈만 준비됐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제가 본 수많은 자산가 중에서도 돈은 많은데 눈빛이 공허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노후의 마지막 퍼즐, 심리적 파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린 그 어떤 경제적 조언보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바로 심리적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도 있고 연금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병원을 전전하거나 무기력하게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말이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 현역 시절에는 직함이 여러분을 설명해줬죠. 누군가의 부장님, 사장님, 혹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며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오로지 나라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평생 나를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이때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내가 쓸모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빠르게 늙고 병듭니다. 외로움은 노후에 마주하는 가장 비싼 질병이에요. 우울증 치료비, 무기력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돈의 관리만큼이나 시간의 관리와 관계의 관리에 철저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액 노동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돈 100만 원의 가치보다 규칙적으로 씻고 옷을 갖춰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루틴이 여러분의 정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 연금, 자식,
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째, 집 한 채에 내 모든 인생을 걸지 마세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내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둘째,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물가와 세금의 역습을 이겨낼 제2, 제3의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자식과 나 모두를 망치는 길입니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넷째, 건강은 곧 돈입니다.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돈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과 관계를 끊임없이 발굴하세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설계한 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서 얼마의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지, 내가 7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노후 설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갇힌 여러분의 노후를 구출해서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만의 노후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한번 보셨나요?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딱 봤을 때 거기 비친 얼굴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이고, 언제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만 해도 팔팔했던 것 같은데 눈가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깊어졌고 볼살은 언제 이렇게 처졌나? 한국의 40대에서 60대 성인일 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겨우 2명이었다고 해요. 놀라운 건 외모에 만족한다고 답한 그 2명이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말을 곱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품격 있는 중년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옷 이야기도 할 거고요. 말 이야기도 할 거고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35세만 넘으면 아저씨, 아줌마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50세의 마라톤 완주, 60세의 유튜브 시작, 70세의 대학원 입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년이라는 건 사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을 떨구잖아요. 중년은 이 나무로 치면 가을에 해당합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단단해야 하고 줄기가 곧아야 합니다. 단순히 달력에 적힌 숫자가 중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진짜 중년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62세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데 산책하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벤치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다른 분들도 하나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특별히 대단한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존경하죠. 이게 바로 역할의 힘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배가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거고, 사회에서는 이웃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허리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바로 서듯이 중년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20대 때와 똑같아요. 나이를 먹으니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싶어서 더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오히려 벌레를 키우고 있는 격이니까요. 우리가 중년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식당에서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저분은 정말 어른답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년의 품격은 지갑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실수를 해도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줘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똑같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저 나이 먹고 저러냐, 이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이 품격 있게 행동하면 그 효과가 배로 돌아오거든요. 젊은 사람이 예의 바르면 착한 애 정도지만, 중년이 예의 바르면 저분 정말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나이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중년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자,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옷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유난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뭔가 다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옷이 달라진 거예요. 반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옷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고 옷깃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고. 옷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옷이 먼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소리 없는 자기소개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중년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잘 입는다는 게 비싼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 입는다는 건 딱 3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깔끔함. 10,000원짜리 흰색 셔츠라도 빳빳하게 다려서 입으면 그게 오히려 10만원짜리 구겨진 셔츠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깔끔한 옷과 구겨진 옷을 입혀 길을 물어보게 했더니 깔끔한 옷을 입었을 때 도움받은 비율이 거의 2배였어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년 넘게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관리 첫째, 빨래를 자주 해주세요. 특히 중년이 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체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둘째, 다림질을 해주세요. 셔츠든 바지든 다림질 한번 해서 입으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단추나 지퍼가 고장난 옷은 바로 수선하세요. 단추 하나 빠진 걸 그냥 입고 다니면 이 사람 자기 관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변하기 때문에 20대 때 잘 어울리던 색이 50대에는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50대가 되니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서 거울 앞에서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 색이 여러분한테 맞는 색입니다. 중년이 되셨으면 이제 남의 눈치 좀 그만 보셔도 됩니다. 평생을 남이 정해준 옷을 입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빨간색이 좋으면 빨간색 입으세요. 꽃무늬가 좋으면 꽃무늬 입으세요. 다만 한 가지, 깔끔하기만 하면 됩니다. 옷보다 더 강력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옷은 신경 쓰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한 번 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살은 날아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사는 게 뭐가 그 모양이냐? 식탁이 순간 얼어붙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보시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본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명절이니까 참는 거죠. 말이라는 게, 특히 중년의 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중년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영향력이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좌우하고, 내 한마디가 배우자의 한 달을 좌우하고, 내 한마디가 후배의 1년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거친 말은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았대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못을 하나씩 뺐어요. 결국 못을 전부 뺐는데 울타리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가족에게 박은 못은 못을 빼더라도 자국이 더 깊이 남거든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잖아요. 중년의 거친 말 한마디는 과거에 했던 모든 거친 말들을 함께 불러내요. 아, 이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 상대방이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낙인인지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면 3초만 참으세요. 딱 3초. 하나, 둘, 셋.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세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3초만 호흡을 가다듬으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초 동안 뱉을 뻔한 욕 한마디를 삼키면 가족의 마음에 못이 밝히지 않습니다. 3초 후에도 할 말이 있으시면 그때 하세요. 다만 욕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게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설명하는 말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야,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 말 대신에 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년이 되면 목소리도 변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무게감을 갖게 돼요. 그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따뜻한 말을 하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거친 말을 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악기인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고 소음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리를 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직접적인 욕이 아니더라도 말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와 이간질이에요. 욕은 상대방이 바로 알지만 뒷담화와 이간질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나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중년 모임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죠. 점점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가 화제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러면서 없는 말도 보태고 있는 말도 왜곡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대부분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이 있거든요. 듣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데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내 뒷담화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간질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만큼 자기 자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간질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고립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같이 흉을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이간질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걸
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좋게 산 사람이 이간질 한 번으로 모든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 중년이 되셨으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간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또 하나의 독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예요. 바로 자랑질입니다. 중년 모임의 단골 메뉴,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앉자마자 시작합니다. 아들 회사, 연봉, 차, 아파트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을 열 틈이 없어요.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 아이가 아직 취업을 못했을 수도, 아이와 연락이 끊긴 상태일 수도, 아이가 아파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적당한 자랑은 아, 잘됐네, 축하해 이러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없는 자랑은 칼이 됩니다. 듣는 사람의 가슴에 하나하나 꽂히는 거예요. 자랑은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하세요. 그리고 자랑을 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물어보세요. 너는 요즘 어때? 아이들은 잘 지내? 대화라는 건 캐치볼이에요. 내가 공을 던지면 상대방이 받고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내가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공을 던지기만 하면 그건 캐치볼이 아니라 폭격이에요. 어떤 심리학 연구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친구 수를 비교했더니 자랑을 적게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친한 친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랑을 적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욕하지 말 것, 이간질하지 말 것, 자랑질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꽤 괜찮은 중년이에요. 그런데요, 안 하는 것만으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피하기만 하면 그저 해를 안 끼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받는 중년이 되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반에 인기 있는 친구가 있었죠. 잘생기거나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중년에는 더 강력하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중년에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만나는 관계가 더 소중해지거든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잘 감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비밀병기는 두 번째, 감탄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우리 뇌는 자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나에게 쾌감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랬어? 이러면서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어휴,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이야기할 상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은퇴가 가까워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중한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 이것만으로도 중년의 우정은 단단해집니다. 감탄이라는 게 뭘까요? 와, 대단하다.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너 진짜 멋있다. 이런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인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한 숟가락 먹더니 와,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인 거야? 이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감탄은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선물합니다. 첫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요. 내가 한 이 작은 일을 누군가가 알아봐 줬다는 것.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둘째,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보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줘요. 관심이 없으면 감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탄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짓된 감탄은 금방 들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탄할 만한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친구가 새로 배운 요리 사진을 보여주면 감탄해 주세요. 배우자가 집안일을 했으면 감탄해 주세요. 자녀가 작은 성과를 이뤘으면 감탄해 주세요. 감탄에는 한 가지 더 멋진 효과가 있어요.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에 대해 감탄하는 겁니다. 이간질의 반대예요. 야, 그 친구 진짜 대단해. 감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 표정, 눈빛, 박수. 눈을 크게 뜨면서 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정말.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감탄과 아부는 다릅니다. 아부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탄은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감탄이 어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표정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눈을 맞춰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감탄이에요. 감탄은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치 운동처럼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 감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30일만 하시면 감탄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 거예요. 감탄의 비밀.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좋은 점을 찾다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긍정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탄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나한테 더 잘 대해주고, 그러면 나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약 첫째, 중년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의 허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보세요. 요약 둘째, 옷은 소리 없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한 옷이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옷장을 열어서 정리하고 다림질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세요. 요약 셋째, 화가 나면 3초만 참으세요. 그 3초가 가족의 마음에 못이 밝히는 걸 막아줍니다. 욕 대신 내 감정을 설명하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요약 넷째, 이간질과 자랑질은 관계의 독입니다. 없는 자리에서 나쁜 말 대신 좋은 말을 하세요. 자랑은 물어봤을 때만,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요약 다섯째, 감탄은 사랑받는 중년의 비밀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감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옷장 정리가 되었든, 3초 참기가 되었든, 감탄 한 번 하기가 되었든, 딱 하나만 오늘 실천해 보시면 내일 거울 속의 여러분이 분명 달라 보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빛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16시간짜리 빈 방을 하나 건네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구도 없고 창문도 없고 시계만 똑딱똑딱 돌아가는 그런 방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을 겁니다. 좀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은퇴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원인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할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빈 방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풍성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중년 이후의 시간이 독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면서도 일어났습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출근이라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고, 오후에는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죠.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라진 어느 월요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알람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을 이유도 마땅치 않아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전화를 걸 사람도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한 번 겪으면 좀 허전하다 정도로 느끼지만 석 달, 6개월, 1년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35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61살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 첫 달은 정말 꿀 같았다고 하십니다. 매일 늦잠 자고 밀린 드라마 보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도 하고.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고속도로에 올라선 느낌이었다고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직장인이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누군가의 상사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하나둘 벗겨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우울과 무력감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찾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취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취미나 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돌리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해마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보통 40살 이후부터 1년에 약 0.5%씩 부피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독일 뮌헨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살에서 80살 사이의 참가자 약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게 했어요. 6개월 뒤에 뇌를 촬영해 봤더니 악기를 배운 그룹의 해마 부피가 오히려 살짝 증가한 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새로 배우지 않은 그룹은 예상대로 해마가 줄어들어 있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약과 같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취미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이미 다 아는 걸 반복하는 건 뇌에 자극이 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좌절감만 느끼고 그만두게 되니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몰입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죠.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정리한 개념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 실력보다 살짝 높은 도전을 할 때 인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하고 그 사이 딱 적당한 지점에서 우리는 몰입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처음 배울 때는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조차 막막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규칙을 익히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붙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저쪽이 막히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돼요. 이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몰입의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좀 어렵고 서툴러서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탄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김치를 담글 때 완벽한 맛이 나온 분이 계십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서투른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서투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래서 재미있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돼요. 이게 취미의 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취미를 골라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미를 고를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하는 취미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우리 식단에 밥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한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노후가 됩니다. 먼저 혼자 하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하는 취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요리, 퍼즐, 독서 같은 것들이요. 이런 활동들은 내 안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조용한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글쓰기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취미 중 하나인데요. 꼭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세 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고 누굴 만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보물이 됩니다. 10년 뒤에 펼쳐보면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하루를 보냈구나 하면서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밖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도 있습니다. 산책, 사진 찍기, 낚시,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은 몸도 움직이고 바깥 공기도 마실 수 있어서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사진 찍기는 아주 좋은 취미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려면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거든요.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골목길의 담쟁이, 해질 무렵의 하늘 색깔, 시장 할머니의 주름진 손, 이런 것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취미가 주는 선물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취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셔도 석 달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시들어요. 마치 화분에 물을 안 주면 꽃이 마르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취미의 가장 좋은 점은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요일 밤부터 책을 좀 더 읽게 되고 수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게 되고 모임에 가면 다른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하나의 약속이 일주일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듬이 생기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 모임을 고를 때 학습 중심의 모임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의 문화 강좌, 평생교육원의 수업, 동네 도서관의 독서 토론회, 이런 곳들이요. 왜냐하면 이런 모임은 배움이라는 공통 목적이 있어서 쓸데없는 비교나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경험은 사람들 사이에 동지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전우가 평생 가는 것처럼 함께 배우는 사이에도 특별한 유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큰 모임에 들어가지 마세요. 5명에서 10명 정도의 작은 그룹이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소외감을 느끼기 쉽고
너무 적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모임에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넓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된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취미의 종류와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걸려드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회입니다. 아, 그때 이걸 시작했어야 하는데, 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이 후회라는 감정이 발목을 잡아서 새로운 출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후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살면서 후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직장에서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자녀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공부하라고 너무 다그쳤던 것, 아이의 꿈을 반대했던 것, 이런 미안함이 가슴속에 돌처럼 박혀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만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아이가 어릴 때 그림을 참 좋아했대요. 만날 종이에 뭘 그리고 색칠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니 공부나 해. 그 한마디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박혀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잘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혹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화가가 됐을까?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신대요. 후회라는 감정은 참 독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후회를 해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되면 그 기회의 창이 좁아지는 것 같으니까 후회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내가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쁜 의도로 한 행동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후회에 갇혀 사시면 안 됩니다. 후회가 성찰이 되면 약이 되지만 후회가 자책이 되면 독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찰은 앞을 보는 것이고 자책은 뒤만 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성찰이에요. 반면에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한심해.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건 자책이고 이건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3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회가 떠오를 때 3가지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첫째,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 줄로 적으세요. 둘째, 그 선택이 가져다준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찾아서 적으세요. 셋째,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적으세요. 이 3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가 성찰로 바뀝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현재와 미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어머니의 경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째, 그때 나는 아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랬다. 둘째, 그 덕분에 아이는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셋째,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전화해서 요즘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니 하고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3줄만 적으면 30년 묵은 후회가 오늘의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후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후회를 오늘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함께하는 취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만큼 복잡한 문제도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불편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혼자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외로운 그런 묘한 시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듬직한 나무도 있고 하지만 잡초도 있어요. 좋은 정원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꽃에는 물을 주고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고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하고 가까운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조절해야 하고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초가 처음부터 잡초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꽃처럼 보이는 잡초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말만 하고 네 편이야 하면서 다가오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손주가 어디 대학에 붙었네. 남편이 뭘 사줬네. 어디 여행을 갔다 왔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번 빠짐없이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연이에요. 내가 관객이 된 셈이죠. 또 한 가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입은 옷이 좀 그렇다. 네 아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네가 하는 일이 좀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요. 본인은 충고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공격으로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적은 상처가 깊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내가 바꿀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드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손절해야 할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이라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명을 끊어내면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결국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만남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적당히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내 감정을 크게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야, 그건 그렇고 내가 어제 재밌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솔직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자식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친구에게 아, 너는 그게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친구 이야기를 옮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어서 만드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가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인생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젊을 때 친구는 함께 놀아서 친해지지만 나이 들어서 친구는 함께 공감해서 친해집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6살에 처음으로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처음에는 다른 수강생분들이 다 여성이라 엄청 어색했다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셨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옆자리 할머니가 어머 아저씨 그림 참 좋네요 하고 말을 걸어왔고 그때부터 둘이 같은 공원에 가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그 수채화 교실 멤버 6명이 매달 한 번씩
함께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은퇴 후에 가장 잘한 일이 수채화 교실에 등록한 것이라고. 그림을 배운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이게 취미의 진짜 힘입니다. 취미 자체도 좋지만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빈 시간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취미입니다. 둘째,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는 과학적인 처방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를 살찌웁니다. 셋째, 혼자 하는 취미와 함께 하는 취미, 2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시간은 관계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넷째, 후회에 갇히지 마세요. 후회가 찾아올 때 3줄을 적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좋은 점은 뭐였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지, 이 3줄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해줄 겁니다. 5째, 인간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좋은 꽃에는 물을 주고 잡초는 조용히 정리하되 무엇보다 내가 먼저 좋은 꽃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단 1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워볼까? 동네 도서관에 가볼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볼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걸 하나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실행으로 옮겨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인생 후반전은 상반전보다 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입니다. 예순에 은퇴하셔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20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30살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중년 취미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72살 박모 씨. 이분의 통장 잔고는 딱 4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 2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0년이 지나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 1-2가지,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데도 참고,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분이 특별히 돈을 펑펑 쓴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내 통장의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3달인가요?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준비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첫 1년, 이 시기를 저는 돈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착시냐고요? 은퇴 직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거든요. 아,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럭저럭 살 수 있겠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던 김모 씨, 63세에 은퇴했습니다. 32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분은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억 넘게 있으니까 연금이랑 합치면 20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은퇴 첫 해, 이분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부부 두 분이 한 달에 쓰는 기본 생활비가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김 씨 부부의 경우 건강을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장비 사고, 회비 내고, 등산 후에 식사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손주들 용돈, 명절 비용, 경조사비까지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이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총 지출이 대략 250만 원입니다. 연금 85만 원을 빼면 매달 165만 원을 퇴직금에서 꺼냈어야 합니다. 1년이면 약 980만 원, 거의 2억만 원이 퇴직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2천만 원이 6년 만에 바닥납니다. 20년은커녕 6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5년 뒤에는 3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은퇴 후 돈의 착시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모 씨, 67세.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내분이 식당 보조 일을 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두 분 합쳐서 1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생활이 되는지 아시나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과일은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야 합니다. 냉난방비가 무서워서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에는 내복을 2겹씩 입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게 큰 이벤트입니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끊기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를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6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피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던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8세에 은퇴했고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정 씨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계속되다 보니 아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게 됐습니다. 딸은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젊었을 때 더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정 씨는 결국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홀로 남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당당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서럽다. 이런 사례가 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좀 더 알뜰하게 살았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최 씨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소한 것까지 갈등으로 만듭니다. 반찬 하나를 사는 것도, 전기를 좀 더 쓰는 것도 전부 돈과 연결되니까요. 결국 최 씨 부부는 은퇴 4년 만에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37년을 함께한 부부가 돈 앞에서 갈라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의 약 38%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봅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배려할 수 있고, 배려가 있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없으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노후 빈곤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과 돈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모 씨, 71살. 이분은 평생 버스기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50만 원 정도 보태면 두 분이 한 달에 140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의 한 씨에게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발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얼마였을까요? 약값 포함해서 약 45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 수입에서 45만 원이 병원비로 나가면 남는 돈은 95만 원입니다. 부부가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가야 하는데 한 번만 갔습니다. 약도 처방대로 먹지 않고 아껴서 먹었습니다.
하루에 3알 먹을 약을 2알만 먹는 식으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후 한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더 크게 잃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더 크게 잃으니 치료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치료를 미루니 병이 커지고 병이 커지니 돈이 더 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모 할머니 76세.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기초연금 한 달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골반을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 500만 원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분은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되니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면 요양시설에 가야 합니다. 요양시설 비용은 어떨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 연금으로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의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65살 미만 성인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드는 것. 이 모순이 노후 빈곤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평균이 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체력적 소모까지 엄청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 이것도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은퇴 후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 둘째, 돈이 없어지면 가족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셋째, 건강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세 이모 씨. 이분은 은퇴 후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입은 기초연금 40만 원과 가끔 하는 폐지 줍기로 버는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병막이 무서워서요. 점심때쯤 무료 급식소에 갑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후를 보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듭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됩니다. 365일이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를 때우는 거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신체 건강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움직이지 않은 이 근육이 빠지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것.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독사가 약 500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약 10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숫자 뒤에는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직장 동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서 하나둘 관계가 끊기고 결국 혼자 남은 사람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사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9세 윤모 씨,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관절이 일찍 망가졌고 65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짧아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아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정부 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대기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에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약 30만 원, 연금 30만 원을 월세로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분은 식사를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아프면 참고 겨울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요, 부끄러워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부끄러워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라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디 회사에 누구 부장, 누구 과장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명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꼬리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오모 씨, 73세. 이분은 은퇴 전에 은행 지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동네 모임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순간의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부담이고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고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무겁고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현실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빛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밝은 법이니까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올해 78세. 이분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박 할머니는 70살이 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빠듯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울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반찬 만드는 프로그램 하는데 한번 나오실래요?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요리하고 수다 떨고 밥을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아찌 담그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는데 복지관 사람들이 이 장아찌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로컬 푸드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도와줬고 할머니의 장아찌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자부심, 그리고 기다려주는 단골 손님이 생겼다는 기쁨. 이것이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봤다. 평생 남편 밑에서 살았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이 나이에 올 줄 몰랐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